이 그리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강,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고 이제 왕정 복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슨 뭐 헌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그리스란 나라는 왕국으로 만들어져야 돼. 아, 왕이 원래 없었나? 원래 없었죠. 거기는 왕이라는 게 익숙지가 않은 나라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야 왕? 아 그거 없으면 빌려와. 라는 전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이 독일에 있는 바바리아 왕국의 루드비히 이제 국왕의 둘째가 딱 나이도 17살 정도 되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결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독일에 있던 조그마한 왕국의 어떤 왕자가 갑자기 너 내일부터 그리스 왕해 라고 해서 그리스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이어지는 악연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다른 나라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구본 연구소 그리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은 나라일 것 같아서 그 아주 많은 이야기거리는 이제 사실은 영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좀 따로 배우기로 하고 예. 주로 이제 독립을 전후한 그리스의 이야기.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독립까지 했습니다. 네, 유럽의 도움으로. 예, 독립했어요. 네. 좋죠. 이렇게 독립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했으니 이제 그리스라는 국가는 행복하게 이제 잘 이제 국가를 만들고, 특히나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지금도 이제 세계적인 열강들이 뭐 도와준 나라인데 형님들 백도 든든하고. 근데 이게 제대로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혼란이 좀 초반에 많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그리스 지난 한 10년쯤 전에 그리스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되게 높았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유럽 재정 위기 왔을 때 피스 뭐 이렇게 해갖고 특히 이제 뭐 그리스가 이제 다시 유로권에 유로에서 이제 나간다. 맞네요. 그러면 이제 막 시나리오 막 그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을 차단하고 통화를 다 바꾸고 드마크라로 다시 바꾸고. 도대체 그리스는 왜 저래? 그래서 그때 사실 되게 관심이 많으면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뭐 유럽의 나라라서 되게 잘 살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네 라고 많이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독립 직후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하고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벌어졌던 일들이 한참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그리스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웅 나왔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을 위한 이제 오스만하고 서유럽의 열강들하고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대표단도 없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배제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1952년이던가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뭐 이제 이런 정쟁을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회의 때 우리가 정식으로 뭐 참가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강,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고 이제 왕정 복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슨 뭐 헌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그리스란 나라는 이제 왕국으로 만들어져야 돼. 아, 왕이 원래 없었나? 원래 없었죠. 거기는 왕이라는 게 익숙지가 않은 나라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왕도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내가 왕이요라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혈통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우리는 사실 그거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왕? 아 그거 없으면 빌려와 라는 전통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 많죠. 그래서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바바리아 왕국의 루드비히 이제 국왕의 둘째가 딱 나이도 17살 정도 되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일단은 영국 사람이 가서 왕 노릇하는 거 서로 싫어할 거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것도 싫어할 거고, 이 세 나라가 러시아 사람이 가서 왕 노릇하는 거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뭔가 좀 만만한 작은 나라에 이렇게 가야 좀 낫지 않을까? 자기네가 다루기도 편하고. 그래서 얼결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독일에 있던 조그마한 왕국의 어떤 왕자가 갑자기 너 내일부터 그리스 왕해 라고 해서 그리스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이어지는 악연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연이 좀 있어요. 그때도 유로존 때도 많이 악연이 있었잖아요. 아. 2차 세계대전 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침략했고, 예, 뭐 유로 네네네. 때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번엔 유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예, 독일 애들은 이제 너희들 그리스 애들 잘못했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 굶어. 예,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부터 이어지는 이제 악연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간에 이 19세기 와중에 갑자기 난데없는 왕국이 하나 생기면서 그리스 땅에 예, 독립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닌데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일단 독립을 하게 됐고 이 모습을 본 이제 발칸반도의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른 지역들도 그러면 우리도 독립할래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영국, 프랑스 세 나라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라고 그래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럼 우리도 다 독립인가?라고 봤는데 영토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 영토가? 예.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장사 잘하고 갯일하는 거 좋아하고 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들은 이제 다 영토에서 빠진 거예요. 그 반도가 이만큼 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 발칸반도 남쪽에 여기 아테네나 주변 지역에 몰려 사는 게 아니고 어디 몰려 살았냐면은 콘스탄티노플. 그건 이제 거기 이제 오스만 제국 있으니까 안 되죠. 여기 빼. 그 다음에 이제 살로니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튀르키예 영토죠.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즈미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튀르키예 영토죠. 여기도 이제 스미르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스만 이 제국 핵심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여기를 독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칸반도 뚝 띄어가지고 그냥 그 거기를 이제 독립을 이제 시켜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명색이 왕국은 됐는데 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거친 땅과 또 촌놈들만 잔뜩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라는 어떤 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배우고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다 오스만에 있는 거고 어디 전혀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산동네 하나가 이제 갑자기 그리스라는 이름으로 독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야, 독립시켜준 건 고마운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야 찾아보니까 독립이라는 거는 결국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많고 힘이 있는 동네들은 다 하나로 묶이는 게 맞잖아. 그러면 지금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저기에 있는 우리나라 그리스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기는 다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넓은 영토를 이제 꿈꾸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여기까지 우리 영토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 영토 아니야?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지도에다가 이제 선을 긋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벽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야, 우리 그리스 민족은 이만한 대의 영토를 가질 자격이 있어. 예. 생각해보면 꽤 넓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방구석 여포의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생각이 이제 자꾸 뇌내 망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이제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리스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이제 왕이 이제 저 바바리아 왕국에서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오토니까 이제 오토 왕입니다. 오토 왕. 킹 오토죠. 킹 오토.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아테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다. 큰 도시고. 예, 그래서 아테네가 수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아테네 전체 인구가 10,00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허허벌판 뭐 폐허만 있는 곳에서 일단은 뭔가 왕국도 짓고 왕성도 짓고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테네로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오토 왕은 17살이잖아요. 아직 미성년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주변에서 이제 섭정이라고 그러죠. 아빠 시킨 대로 해야죠. 예,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토의 위에 있는 어른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바바리아 왕국 여기 있는 위에 사람들이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적이 많고 예전에 그래 아테네라는 곳이 옛날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었고 사상가도 많이 나왔지. 그래서 아테네를 수도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이제 정해졌는데. 그럼 이제 왕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처음에 어디다 지으려고 했냐면 지금의 이제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 예. 거기다가 이제 탁 지어놓을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이제 옛날 신처럼 이렇게 있고 싶었구나. 그렇죠. 예. 신전에서. 그렇습니다. 왕궁을. 그러면서 이제 새로 이제 왕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꿈에 부풀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란 듯이 제대로 된 현대화된 왕국을 만들어주겠어. 그래서 이제 유럽식 근대화를 막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그리스 말 하나도 못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막 왕임내하고 하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뭐 그렇겠죠. 예, 뭐 그래도 오스만 애들보다는 낫다.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화된 왕국이라는 게 과연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당시에 이제 이 유럽 강국들은 왕국이지만 서로 이제 부국 강병을 위해서 막 노력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런 건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애들을 가르쳐야겠구나. 빨리빨리 가르쳐서 글을 읽어야 네. 똑똑해져야 써먹을 때가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 교육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1834년 정말 빠르죠. 의무 교육이. 예, 1834년 이제 그리스 왕국에서 이제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건 초등학교 네.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똑똑한 애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 후인 1837년에 이제 아테네 대학을 만듭니다. 고등교육 기관도 만드는 거예요. 와, 저 빠르네.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네. 바로 이제 의무교육 시작하고 고등교육 기관을 만든 거죠. 오. 그래서 문맹률이 막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게 되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도 있으니까 대학도 진학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9세기 말 기준으로 보면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대학생이 많은 나라가 그리스 왕국이었어요. 와, 불과 몇 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와. 없으면 저 먼 동네까지 가려면 힘든데 네. 뭐 우리 동네 수도에 이제 있으니까 그냥 대학 가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을 보면서 이 국민 개병제 다 국민들은 총을 들고 싸워야 돼. 그 의무야. 국민군대. 예. 그래서 군대를 만들면서 처음서부터 징집제를 시작을 합니다. 1837년에 네. 이제 이 징집제를 실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강국이 돼야 돼요. 작지만 강한 나라. 그래도 빠르게 모양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의무교육도 시키고 네. 군대도 만들고 징병제도 실시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의무교육이야 뭐 다들 시키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문제 없었는데 이 징병제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거죠. 지금 몇 년씩 이렇게. 그렇죠. 첫 번째 일단 끌려가는 게 싫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동네마다 이제 그래도 힘 좀 쓰던 내가 이제 총 들고 싸우던 애들이 아직까지 좀 있는데 맨날 반란도 일으켰던. 이게 뭐 갑자기 애들 다 우리 동네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엄한데 보내버리는 거죠. 난 싫어.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점점 불만들이 좀 높아집니다. 국가라는 거는 이 무력을 독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무력 독점이라는 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만만한 일은 아닌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 현대화된 왕국이니까 신정을 분리해야 돼. 종교와 이 일반 정치는 분리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 총대주교의 영향력을 축소시킵니다. 너는 네네. 이제 예배나 집전해. 일반 정치에 개입 못해. 라고 선을 딱 걷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나라도 네.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국민적인 지지 뭐 이런 건가요? 뭐 지지가 있으면 좋지만 네. 제일 필요한 건 당장 돈이 있어야죠. 돈이. 돈. 예.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뭐 농업 국가였으니까 오토가 돈 좀 안 갖고 왔나요? 별로 갖고 온 게 없어요. 네. 뭐 나라 이렇게 쉽게 먹어 오토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업 국가에서 세금 거두려면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농업 국가에 세금을 거두려면 예. 곡식으로 걷나요? 곡식으로 걷는 거는 이제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꾸준하게 거두려면 재산세를 거둬야 되죠. 땅에다가. 네. 그러면 땅에다 세금을 거두려면 뭘 해야 됩니까? 측량을 해야죠. 그렇죠.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를 흔히 말해서 이제 지적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적 조사를 하려고 그래서 이 독일식으로 와서 이제 조사를 딱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이제 특히 이제 동네에서 힘 좀 쓰던 사람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거 왜? 막 설명을 합니다. 야, 씨, 우리 거 너 뺏어가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몰려가가지고 이제 항의를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의도는 독일식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타나면 막 돌로 쫓아내고. 예. 사실 아예 아무도 안 사는 데 같으면 이제 쭉쭉 긋고 이제 이렇게 딱 정하면 되는데 네. 이미 뭐 한참 전부터 살던 분들이 이 땅은 원래 내 땅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꼬불꼬불 이렇게 막 돼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렇죠. 그걸 조사를 하려면 그렇죠. 그분들 너거 내 거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미 내 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100% 다 내 거 있는데 뭐 세금을 내라고? 뭐 이런 불만도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지적조사가? 지적조사가 안 됐고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지적조사가? 예. 지금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도시나 이제 일부 지역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완벽한 이제 전국의 모든 땅이 딱 이제 나눠져 가지고, 네. 지적 조사를 해서 뭐 소유권 관계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모호한 구석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이제 있는 그래요? 거죠. 방금 정프로님은 이제 안 됐다. 그래서 되게 놀라셨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안 돼 있는 셈이에요. 지적 조사요? 지적 조사는 됐죠. 네. 지적 조사는 이제 됐는데 이게 뭐 틀린 것도 많고. 아. 예. 더 큰 문제라면은 그러면 이제 지적 조사를 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를 딱 하잖아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100% 내 권리냐? 아, 자 그럼 뭐 법적으로 인정 못 받는 못 받아요, 지금. 나 그러더래요. 예.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을 하고 넘어오면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매듭을 짓는 작업들을 우리가 했었어야 돼요. 예.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다른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적당히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네. 이게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99%의 상황에서는 맞아요. 맞는데 어쩌다가 뭔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애매할 수 있고 애매하고 이게 재판에 가면 야, 저기 등기권리증이 있고 막 해도 이건 증거가 이거 안 돼.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해 볼 때 등기권리증이라는 걸 딱 받으면 가슴이 뛰고 이건 이제 완전 내 거다. 내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되게 아주 구멍이 이제 있는 체제라는 그 거죠. 사기 사건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때 지적 조사를 제대로 잘 했었으면 토지 사유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세금을 걷고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의 토대를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었을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들을 이제 못한 거죠. 보면은 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 이 근대 현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이 땅을 이렇게 정확하게 소유권을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일제도 우리나라 와서 했던 게 이거죠. 이제 보면은 토지 조사부터 했죠. 예.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1838년이 되니까 이제 오토 왕이 만 20세가 되면서 섭정 가세요. 이제 내가 알아서 다스릴게요. 20살에 예. 3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이제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섭정인들이 물러나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철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는 오토 왕과 그 밑에 그리스인들이 알아서 이제 다스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제 오토 왕한테 대해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단독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서를 들이미는 거죠. 예. 청구서를 들이밀어요. 예. 첫 번째 총리는 이제 외국인 하지 마시죠. 뭐 이건 당연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한 2년 후, 그러니까 1939년쯤 되니까 이번에는 저희는 다 그리스 종교를 믿는데 개종하시죠 종교로. 왜 왕은 자꾸 개신교 그렇죠. 이런 걸로 가세요? 예. 우리 국민들은 다 정교인데. 그렇죠. 왕이 안 따르시면 그거 곤란합니다. 개종하라고 그래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야 이게 왕이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야 이게 이 자식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할까? 막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1843년 9월달에 이제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라고 그래서 막 죽고 죽이는 일은 아니고 그냥 당시에 무혈 쿠데타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19세기 대명 천지에 지금 무슨 전제 왕 군주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다른 나라들 보면 이제 헌법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도 헌법을 가지고 뭔가 그 입헌 군주제 이런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 왕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 헌법을 만들자. 만듭니다. 보면. 별 거부감 없이.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나면 이거를 이제 공표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국민들한테 의회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누가 투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오토 왕이 되게 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투표하냐? 이때는 이제 어쨌든 아직 19세기니까 보통 투표를 하긴 해도 재산이 상당히 일정 부분 이상. 그래서 세금을 얼마 이상 낸다든지 내가 돈이 많은 성인 남자들만 투표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오토 왕이 되게 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남자들은 다 투표해 그냥. 재산이면 상관없이 세금 내든 말든. 그래서 내 왕국에 있는 남성들은 다 투표해.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이제 빨랐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1847년에 바로 이제 선거를 해버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은 47년이에요. 그리스가 1847년. 프랑스가 이제 나중에 막 한바탕 난리 치다가 전국적인 선거를 했던 게 1875년이에요. 벨기에 1883년. 노르웨이 1898년. 거의 뭐 유럽 다음. 그렇죠. 유럽에서 참 저 영국 다음으로. 그렇죠. 엄청 빠르게 이제 했던 것이죠 보면은. 뭔가 이제 계몽군주로서의 모습을 이제 쫙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뭐 괜찮게 네.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왕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1853년쯤 되면 네. 이제 벌써 이제 통치한 지가 꽤 되는 거죠. 네. 자신감이 붙었는데 중요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타이밍이 생겼어요. 음. 원래 이 그리스란 나라는 어떻게 독립을 했죠? 다른 나라들이 그렇죠. 도와준 나라 세 네. 나라. 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이제 같이 그리스를 쭉 도왔는데 1853년에 이 세 나라가 싸우는 일이 벌어지죠. 크림 전쟁. 아. 지금 크림 반도를 네, 네, 중심으로 네, 하는 여기서 크림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같이 동맹국이었다가 엉뚱하게 영국,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이랑 한 편을 먹고 그 러시아랑 이제 싸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거기서 어디 잘못 또 끼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리스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들도 정교고 러시아 힘이 계속 셌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참전합니다. 이것까지는 좀 겁이 났고 그러면은 결국은 러시아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오스만하고 전쟁이니까 우리가 그럼 오스만을 공격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정규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적대를 보냅니다. 가깝잖아요. 뭐 그리스하고 정도. 그렇죠. 해가지고 너희들 분탕질 치고 네. 계속 이제 오스만 심란하게 뒤통수를 심란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는 이제 프랑스와 영국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아니, 저 자식 누가 지금 독립 왕노릇 한 10년 했다고 지금 간이 배밖에 남았나?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그 아테네의 옆에 있는 항구, 지금도 이제 제일 큰 항구죠. 피레우스 항을 양국 해군이 몰려가서 봉쇄를 해버립니다. 봉쇄가 자그마치 4년 동안 이어져요. 그 최대 항을.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 중립선언을 해라. 네. 라고 이야기를 이제 계속 압박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중립선언을 하고 이제 눈치만 보고 이제 있으니까 그 그리스 이제 뭐 군인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왕이 체면이 서겠습니까? 아유, 못나 보이죠. 못나 보이죠. 더더군다나 전쟁에서 이를테면 러시아가 승리했었으면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러시아가 또 패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1862년에 다시 이제 쿠데타가 이제 벌어집니다. 이런 왕 필요 없어. 돌려보내. 네네. 그래서 고향으로 쓸쓸히 이제 돌아갑니다. 한 30년? 그렇죠. 62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한 거죠, 그러네요. 보면은. 예.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도 오토왕. 오토왕이 이제 쫓겨난 거죠. 일대 왕이 쫓겨난 거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도 되게 이제 그리워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를. 예. 날씨도 좋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좀 아니 더 독일보다 훨씬 그래도 그 나라에서 왕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왕국인데 왕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을 또 데려와야 되는 거죠. 딴 데 데려와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아테네 이 주변 지역에서 야 누구를 데려올까? 누가 왔으면 좋겠어라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번에 보니까 영국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 영국에서 데려와요? 영국에서 데려오자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둘째 아들 알프레드 왕자를 데려오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 둘째 왕 노릇할 생각 있냐? 뭐, 당연히 좋다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둘째는 뭐 사실은 왕족이긴 하지만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난 드디어 왕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제 프랑스 뭐야 이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졌지만 러시아 역시 이제 어떻든 간에 그리스는 내 이 바운더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 나라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자. 우리 셋은 빼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출신의 왕족은 빼자. 누가 가도 이건 불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만만한 나라를 찾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온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까지 가요? 예. 유럽에서 거의 정반대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의 게오르그 왕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게오르그 1세로 이제 추대가 돼요. 네. 그래서 1864년부터 1913년까지 이제 한 50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래요? 예. 오래 갔네. 오래 갔죠. 그래서 이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꽤 왕국이 오래 갔어요. 뭐 입헌 군주국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게오르그 이제 1세의 후손들이 1974년까지 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1900? 예, 74년까지 그래요? 꽤 오래 갔던 거죠. 그러니까 2대 왕의 어떤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왔었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독립할 때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정당성이 있었으면 이 왕이 쫓겨나도 뭐 그 동생이든지 뭐 아들이든지 하다못해 사촌 동생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할 텐데 그냥 왕 꼬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스도 참. 근데 이게 덴마크에서까지 데려올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이 아시아로 감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 유럽은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와중에 19세기 이제 들어서 이제 그리스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성장을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나라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 이 대지주가 없어요. 원래 땅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뜯어먹을 게 많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대주주가 없다 보니까 아까 기득권 저항 세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중반 1847년에 벌써 선거를 확 치렀던 거죠. 근데 이 선거가 되게 웃겨요. 어떻게 선거를 했냐면은 후보들이 이제 출마를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을 몰래 들어가서 비밀 투표를 꾹 찍어 사는 게 아니고 선거 이제 앞에 쭉 있으면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으면 각 후보 앞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의 대리인이 앞에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유권자가 와가지고 이제 구슬을 들고 각 후보마다 찬성 반대에다가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나무로 만든 구슬을 이렇게 이렇게 찬성 칸에 집어넣고 반대 칸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투표는 사실 그리스가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 공개 투표잖아요. 그러네. 예, 대리인 안녕 왔어. 잘 부탁해 막 하는데 반대 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기 빨리 치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찬성을 많이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밀 투표가 아니니까 저 자식이 반대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내 편을 만들어야지. 저 집이 쌀이 없다고 그랬지. 쌀 좀 갖다 주자.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 매수가 이제 초반서부터 너무 횡행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막걸리 선거 뭐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막걸리 선거. 예, 이런 게 되고 이게 이제 몇 번 선거를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파키스탄 스타일인데 이제 패거리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동네의 대장이면 클라이언트 이제 위에 높은 사람을 따르는 그 동네 이제 후원자와 피후원자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내가 책임자야. 대신 그래서 무슨 선거가 있으면 무조건 우린 저 사람 뽑아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 뽑아줄 거야. 대신 저 사람은 우리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그리스를 보면 어떤 관계들, 뭐 패거리주의라고 하는 서로가 끈끈하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치적으로는 사실 조금 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도 뭔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소유럽 국가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가 계속 그 그리스 국민들이 자기들 이미지 깎아먹는 일들이 이제 자꾸 벌어집니다. 스스로 뭘 좀 잘못해요? 스스로 잘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1850년, 1850년에 아직 오토왕이 있던 이제 시절이죠. 그 시절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면서 이제 영사를 파견을 해요. 영사를 이제 파견을 하는데 파시피코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을 왔는데 이 사람은 사실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포르투갈 영사인데 영국 사람인데 포르투갈 영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이 하필 문제는 뭐였냐면은 유대인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뭐 유대인들이 뭐 어떤 이런 관직을 맡거나 이런 게 뭐 문제 없었으니까. 뭐 너 갈래? 좋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이 경쟁자였던 거죠. 이 유대인하고.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누군가 그레고리 5세 이제 그 총 대주교 했을 때도 유대교 사람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조리돌림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반유대인 시위 뭐 이런 게 벌어졌는데 뭐라고? 영사를 유대인을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집을 때려 부숩니다. 영사? 와, 근데 영사나 대사 집 때려 부시는 건 이건 외교 거의 문제죠. 전쟁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그리스 경찰이 이걸 수수방관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 멀고 먼 힘없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 국적인 이 영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지중해 함대를 파견을 합니다.
네. 너희들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그냥 조용히 수습된 게 아니고 네. 당시 영국 신문에 막 대서특필됩니다. 막 거의 매일 막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야 우리가 독립시켜주고 뭔가 이제 괜찮게 되는 거 알았더니 이 자식들 뭐 거의 무슨 뭐 폭도도 수준이네.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예. 영사는 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외교관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이미지가 이제 막 추락을 이제 하게 되는 그렇게 거고. 이제 추락. 예. 그리고 네. 이제 한 1870년 한 2년 후에도 영국의 귀족들이 이제 그리스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네.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제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돈 막 보내라 막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협상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귀족들을.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당연히 그 말 많은 영국 신문들이 뭐 대서특필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들은 도대체 뭐냐 이미지가 이제 막 깎이게 되는 거죠 보면은. 1897년에는 크레타섬이 당시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는데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 예. 네. 여기에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군이 이제 파병을 했는데 당연히 처절하게 오스만 제국한테 발립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다른 땅도 떼주고, 네. 그다음 배상금도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유럽 신문에 낱낱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오스만 거의 이제 끝물인 것 같은데도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란 나라는 사고뭉치 국가에 폭력적인 국가에 엉뚱한 믿을 수 없지만 하는 그러한 나라로 자꾸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제 서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란 나라가 상당히 이제 불안해 보이는. 우리 독립을 시켜줬지만 믿지 못할 이제 그러한 나라가 이제 되는 거죠. 이 그리스란 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1832년에 독립을 이제 하게 됐을 때 당시에 아까 오토 왕이 뭐 안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사실은 갖고 올 필요가 없었던 게 이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가 6천만 프랑 정도. 빌려줘요? 예,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이제 만기를 계속 연장을 해줘요. 네.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데 이자가 계속 쌓이죠. 그래서 1843년쯤 되면 벌써 부채가 GDP 대비 이제 156% 정도 되는. 예. 빚으로 시작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는 독립하기 이전부터 디폴트를 이제 이미 겪었고, 예. 1893년쯤 되니까 벌써 이제 네 번째 디폴트를 겪어요. 네 번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19세기에 사실 이 디폴트는 되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유럽 국가들의 디폴트를 조사를 해보면 프랑스도 한번 디폴트 선언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한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뭐 디폴트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닌데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잦았다라는 거죠. 상습범이구나. 예. 근데 물론 이제 더한 나라도 있어요. 뭐 스페인 7번, 포르투갈 6번. 뭐 이런 나라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디폴트를 선언하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 전에는 아이씨 저 새끼들 돈 떼먹히겠네 어떻게 할 거야 이야기해봐 말로 하다가 이 19세기 후반서부터 단위가 커지니까 이제 돈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빌려줬던 나라 6개 나라들이 가서 국제금융위원회 사무소를 설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스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가부도란 나라에 IMF가 와서 이제 자문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국제금융위원회가 그래서 너희들 세금 받는 거 쭉 지켜보다가 관세 제일 짭짤하네. 요 세금 우리 거.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쳐들어와서 안방에 누워서. 그렇죠. 월급 받아오는 거 이렇게 떼먹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고.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1897년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19세기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존속을 했냐면은 1978년까지 존속을 합니다. 와, 그렇게 오래 갚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다 열심히 갚은 게 아니고 안 갚고 전쟁 나고 못 갚고 하니까 형식상 남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남아 있다가 20세기 한참 지나서야 이제 없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보게 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IMF 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아유 지도자들이 멍청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또 있지만 아니 저 자식들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안방에서 삿대질이야? 라고 하는 반외세 정서가 이제 강화됩니다. 그렇죠. 외세는 물러가라. 이런 이제 시위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본 이제 서유럽 국가들, 뭐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황당한 거죠. 아니 너희들 도와주고 독립시켜주고 다 해줬어. 근데 니들이 엉망진창해서 우리가 왔는데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의 잦은 디폴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을 걷기 힘들었던 토지의 문제도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 예.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
네.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날 찍어줬던 사람들이 와서 뭐 당신 우리가 당선되는 데 도와줬으니까 우리한테 뭐 해주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내 돈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 이걸로 가지고 애 학교도 보내시고 이러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걸 왜 내 돈으로 해? 국가 돈으로 하면 되지. 그럼 국가에서 이제 돈에서 빼내는 게 아니고 이 동네 자식들을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시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제일 쉽잖아요. 그럼 나라 돈으로 월급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슬슬 예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벌써 20세기 초반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영국 당시 20세기 초반 영국에 비해서 7배나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2010년 전후에서 그리스 이야기 들었을 때 뭐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유구한 전통인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근데 그 이제 그리스는 그렇다 치고요. 예. 흔히 우리가 남유럽 위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예. 유독 여기가 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문제가 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겹쳤죠. 성격도 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그때 달랐잖아요. 벌써 10년 전이 되니까 꽤 이제 까마득한 일이긴 했는데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친 건설 붐으로 인한 그런 게 또 요인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 얼마나 여행하기 좋아요. 근데 집 지어놓으면 분양도 다 돼, 임대도 다 나가. 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와서 막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이 다 팔려. 비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막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주택에 따른 이제 건설 붐이 이제 일어났던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기가 이제 꼬꾸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높은 부채 비율이 계속 유지가 이제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거에는 어떻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당시 옛날에는 이탈리아가 리라를 썼잖아요. 네. 예, 대폭적인 평가 전환을 그냥 콱콱 해버립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갚기 쉬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유로를 쓰니까 이제 그 특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유로에 가입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제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예,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인데 야 CU 옆에 회원국인데라고 하면서 유럽에서도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들은 많이 생각하시는 게 야 남유럽 사람들이 게을러 날씨 좋고 그래갖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원인들은 또 각자 좀 다르게 있네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묶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묶였던 거고 뭐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제일 노동 시간이 길어요.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면면이 내려오는 과도한 이제 공공부문, 비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를 좀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본국에 대해서 이제 점점 독립을 했지만 꿈도 희망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1880년부터 1920년까지 이제 대이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웨덴도 이 시기에 대이민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스웨덴. 예. 당시 스웨덴은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100만 명이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한 37만 명 정도가 이제 이민을 갑니다. 전체 그 인구의 한 10% 좀 넘는 인구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간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인구의 40%가 사라져요. 하긴 전체 인구의 뭐 10% 넘게 가면 그 중에 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또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7분의 1이 미국으로 갔고, 뭐 미국은 좀 멀잖아요. 그리스 봤을 때 가까운 뭐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온 그 지중해 주변 지역으로 다 가요. 다 가는 거죠. 일하러. 일하러 가는 거죠. 어떻게 남은 사람들은 다 무슨 저 여자 아니면 애들 그렇죠. 노인들. 그러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에서 일자리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간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도움이 돼요. 그래요? 왜냐면 돈을 보내주잖아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경화라고 그러죠. 하드머니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뭐 수출액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외 송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그리스에 떠났던 디아스포라로 떠난 사람들이 본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20세기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
그리스도 이제 물론 다 어느 나라나 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약간 색깔이 굉장히 다른 우여곡절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힘겨운 막 그 독립운동 끝에 예. 뭐 독립 영웅 나오는데 또 외세에서 그 사람 쳐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막 서로가 싸우고 예. 예. 내전이 벌어지고 아, 막 그래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르네.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되게 선진국들하고 가까이 잘 지내는데 예. 맨날 엉뚱한 활동도 많이 하고 예. 자, 그리스 이야기 지금 이제 대략 20세기 막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온 것 같은데. 그렇죠. 20세기 이제 들어오고 나면 네. 이제 그리스는 또 새로운 현대 이제, 그리스. 예, 현대 그리스로 이제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뒤로도 뭐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20세기 그리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예, 박사님께 또 이어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